자, 그럼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애웠어요, 안 애웠어요? 애웠죠? 자, 무슨 봉투를? 부주 봉투를 어디에다, 외토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제목을 외워야 되는지 잠시 후에 아시게 돼요. 이 내용들이 이제 막 믹스가 되거든요.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읽어드리면서 또 그림 그려서 하나하나씩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걸 신고하는 건지, 그 유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초 강의답게 해드릴게요. 보시죠. 거래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자, 다음에 해당한다라는 게 뭔지 잠시 후에 아시게 돼요.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자, 외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외워 놓으세요.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자, 제가 여기는 조금 형광펜을 칠해놨죠. 어디에 소재지를,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가로 뺄게요. 군수, 구청장 이하 무슨 관청이요? 신고관청에게 일방이 신고해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해요? 공동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하고 그림 그려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진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처음 나올 때 저는 강의하고 있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자, 이때 이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죠. 혹시 2005년도, 6년도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이 제도를 그때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예시를 드는 건데, 중요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기조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때부터 나왔던 그런 뉴스가 세금 폭탄, 이런 뉴스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특히 양도소득세로 내 임기에 시조연설 같을 때 양도소득세 같은 걸로 불로소득은 다 걷어들이겠다, 투기는 근절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50%를 걸겠다. 그 다음에 1가구 3주택자 관련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60% 걷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집을 여러분이 3억 주고 샀어. 근데 1년 만에 주택이 5억이 됐을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2억이면 2주택자라면 50%를 세금 내라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자,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요? 1억이죠. 그럼 1억은 먹잖아. 왜 1억을 먹어요? 이 주택을 살 때 뭐 냈어요? 그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 안 냈겠어요? 지금은 등록세, 지금 당시 취득세, 등록세 냈잖아요. 또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내요? 재산세. 이해되죠? 그것뿐이에요? 이 집 살 때 전액 현금일 것 같아요? 융자 얻어요? 융자 얻으면 이것만 얻어요? 기존 주택도 얻어. 기존 주택도 얻어. 그럼 여기다 만약에 세입자 넣었다면 또 복비 나가 안 나가요? 나가요. 도배장판 해주고 경비 쓰고. 그러면 결국 2억 정도 뜨면 실제로 먹는 돈은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억 원의 집값이 올랐는데 5천만 원을 내가 진짜 내 손에 순수하게 지었다 그러면 많이 진 느낌이에요? 이것들은 너무 걷어들여요. 너무 걷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바로 다운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얼마에 팔아요? 5억에 파는데 4억 5천에 팔았어 하고 속된 말로 말하면 다운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포탈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로 집값 잡겠다고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겠죠. 듣는 순간, 야, 안 되겠다. 야, 앞으로는 말이야,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와서 신고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신고 다 받아. 그래갖고 혹시 다운계약서 쓴 거 있잖아, 철저하게 그거 다 해가지고 세금 다 추징해. 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야. 그게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저는 이 안에 지금 기초 강의 때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실사례를 들어서 몇 개를 여기다 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A가 갖고 있는 주택을, 자, 여기 했던 대로 3억 주고 샀어. 이해돼요? 자, 누가 샀어요?
자, 미애수인이 샀죠. 얼마에? 5억에 샀다 칠게요. 한 2억이 뛴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줬다고 치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는 어디 있나 봤더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칠게요. 자,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공이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강남구에 있는 개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읽었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여기다 제가 넣어드리게 되면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1번. 에이, 선생님. 30일은 제가 애웠거든요. 아, 1번. 서초구청 가서 신고하는 거죠. 이거 5억에 계약됐다고. 에이 참, 아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구 개공이니까 강남구청 가는 거지 왜 자꾸 속이세요 하면서 이제 서초구청과 강남구청부터 이제 속이는 문제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정답이 여기 이미 제가 어디 소재지인지 다 읽어드리고 지금 질문 들어오는 거니까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예요? 서초구죠. 그래서 강남구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공이가 됐다는 건 질문, 등록한 거예요? 등록은 안 한 거야? 등록은 어디 가서 했죠? 강남구청. 그래서 여기 있는 강남구청은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는 거고, 잠시 전에 제가 강의했던 11장까지 법률이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목은 기억해야 돼요. 이번 달에 진짜 컨셉이야. 자, 지금 임선정이 강의하고 있는 법은 부주 외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될까? 이거 봐요. 이게 문제인 거야. 자, 무슨 법? 제도는 왜 읽어? 제도는 법명이 뭐냐고요? 법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등에는 부주 외토가 들어간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이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어디 기준? 사무소 기준. 그다음 신고관청은 어디 기준? 부동산 기준. 이런 게 이제 시험에 34회 때도 나왔어요. 35회 때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36회 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5억에 사고 팔았는데 이거를 지금 얼마에 신고했다고요? 4억 5천에 신고한 거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4억 5천인데 4억 5천이냐 아니냐 6억이냐 7억이냐가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서초구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강남구에서 중요한 거예요? 서초구죠. 왜? 아니 아파트가 서초구에 있다니까요. 아파트가 서초구에 있으면 서초구 관할 공무원이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을 알아야 돼요. 남우지역 공무원이 남우지역의 아파트 가격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기 지역 공무원이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거지 공무원들은 남의 지역 터치 안 해요. 내 관할 일만 하면 되거든. 근데 왜 강남구청 공무원이 서초구 롯데캐슬 아파트를 외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장인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며칠 이내 신고하라고요? 30일. 그리고 왜 공동으로 하느냐? 매도인은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 B는 무슨 세금을 내요? 취득세. 근데 이게 만약에 4억 5천이 되면 양도세나 취득세가 포탈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기초 수업이 제가 진짜 중요하다 얘기하는 이유. 자, 여기 보시죠. 자, 거래라는 말을 제가 동그라미 쳐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질문. 매매는 거래예요? 매매는 거래 계약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임대차는? 거래예요? 전세는? 전세 계약도 계약이냐고요?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매매일 땐 신고해요, 안 해요? 임대차일 때는 해요? 전세는?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함이 자꾸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기초를 잘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힌트 줬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만든 제도다. 아니 좀 전에 힌트 줬잖아. 이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기초 때. 무슨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만든 제도다. 양도소득세. 오케이. 그러면 보증금 500에 월세 80 쓰면 양도세 내죠? 아까 낸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기초를 안 들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집값 단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어야 돼. 아니 누가 임대차 보증금 500에 월세 80을 양도세를 내요? 전세 2억은요? 아니 무슨 양도소득세를 내냐고. 교환은?
뭘 또 안 내. 예, 내요. 내는데 교환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집값 폭등할 때, 야, 내 친구는 교환으로 벌어서 그런 사람 없지. 강남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집값이 5억이 떴지 뭐야. 야, 그거 팔아갖고 걔 요새 돈 엄청 벌었어. 이러지. 우와, 강남 아파트가 떠서 남양주 땅하고 맞트레이드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세무당국에서나 국가에서 모르지 않아. 그래서 교환도 결국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질문,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임대차는 안 들어간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근데 왜 제가 자꾸 제목을 외우냐면 2번 제목이 뭐였죠? 주택 임대차 신고죠? 임대차는 신고한다 안 한다? 제 손 보고요. 제 손 보고 얘기해요. 두 번째에서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네가 좀 전에 안 한다 그러더니 또 왜 한다 그러니 모의고사를 섞어서 내면 도대체 어떨 때는 안 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한다 그러고 미치겠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할수록 더 헷갈려요 선생님. 왜 헷갈릴까? 공부를 할수록 뭘 배우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문제를 푸는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문제를 푸는지를 모르니까 제목이 없으니까 이 안 외우고 문제를 풀면 모의고사를 보면 섞이니까 뽀서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이러니까 점수가 자꾸 50점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계약은 매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은 임대차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신 물어보는 거야. 주택 임대차 뭐 똑바로 물어봐. 내 똑바로 답할게. 이래야지 문제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버튼을 딱 누르면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국가 등이 하는 거 맞고요. 특히 봐요. 현관펜 칠해놓은 거 보이죠? 자,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여기 뭐요? 자, 동그라미 치는 거 뭐? 계약. 여기 무슨 계약? 왜 매매 계약인지 내가 지금까지 베이스를 깔아드렸잖아요. 시대적 배경을. 그래서 전세나 임대차는 안 하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가정 하에서는. 전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매매 계약을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 임기에 하여튼 이 불로소득들은 싹 걷어들여서 투기는 근절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친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싹 다 갈아엎었을 것 같아요. 수정 보완했을 것 같아요. 수정 보완하면서 요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고요.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부족한 부분이 업데이트 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됐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에. 그래서 이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 걷겠다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것도 마찬가지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될 지위 옆으로 화살표 뽑고 분양권이라고 쓰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하남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그러면 정말 분양받은 게 집이 없어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줄을 안 서면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줄 섰다고 생각해요? 아니겠죠. 왜 줄 쓴 거예요? 뭘 왜 서? 프리미엄 피 먹으려고 줄 쓴 거지. 전매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피 1억 먹은 것도 걷어들이고 싶어요? 안 걷어들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규모,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이죠? 요거는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거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가시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뭔지를 다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차익이 생기면 다 걷어드리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개정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동안.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만든 거 이해하신다면 자 그림 이해하신다면 아까 매도인은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매수인은 취득세. 근데 3억 원짜리 주택이 5억이 돼서 팔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4억 5천으로 다운해서 다운 계약서를 만약에 썼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라면 매도인 매수인은 세금 포탈한 거 맞죠? 그럼 걷어들여야지. 그럼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다음 거래 신고 해야 되죠. 며칠 이내 해요? 30일 이내. 질문 언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안 해오듯 읽어보면 당연한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게 4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이 4억 5천이 아파트라 그러면 예를 들어 야, 이 동네에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어?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빌라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종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30평형대라도 아파트와 빌라 가격은 다르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죠. 강남에 있는지 이해돼요? 노원구에 있는지도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다운계약서 쓰지 말아라. 이 5억이냐 4억 5천이냐가 무슨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운계약서 쓰지 마 진짜. 신고해라 진짜. 자, 계약의 조건기한 있을 땐 조건기한. 그리고 여기 알파벳 G번이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자, 요거 옆으로 화살표 뽑으세요. 자, 위탁과 린의 인적사항 옆으로 화살표. 자,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자, 입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거소 두지 않은 경우에 위탁과 린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다. 자, 다시 질문. 매도인이요, 매수인이요? 매수인. 이런 거 이제 매도인으로 바꿔서 냈을 때 짜증 내면 안 돼.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칠판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만약에 자 집중. A가 갖고 있는 주택을 자 5억에 지금 누구한테 팔아요? B한테 팔죠. 그럼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해준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매도인은 집을 팔았으면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한 번 내면 끝이에요? 매년 나와요? 아예 한 번 양도세 내면 때 끝인 거지. 비과세면 그냥 끝인 거고. 그 신고해야지. 그래서 한 번 끝이야. 근데 이 사람은 매수인이잖아. 그럼 매수인은 집 살 때 취득세 내면 끝이에요? 매년 세금 나와? 그래, 매년 무슨 세금이 나와요? 그래, 당연하지. 재산세. 또 뭐 나와요? 종부세 나올 수도 있지. 왜 여기는 매수인이 이게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매년 종부세 재산세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미국 시민권자야.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에 놀러 온 김에 강남에 있는 또는 서초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고 미국 LA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세무서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시민권자에게 자, 저녁에 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LA로 전화했어요. 9시에 출근 딱 해서. 그러면 전화 받아요. 저녁엔 전화 얘가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고 있겠죠. 이해 가죠.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저녁에 퇴근하면 7, 8시 될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선 전화해요. 퇴근하고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하면 받아요. 얜 또 자요. 그럼 퇴근하고서는 전화해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 세금은? 깝깝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 개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도 화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나 이거 연락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신고를 할 때 요 매수인의 어머니가 만약에 강남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전화번호나 이런 거 자 같이 신고해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아침에 여기 강남 세무서에서 9시에 출근해서 부모님한테 연락드려서 저가 아침에 전화 드렸더니 미국에 전화를 안 받는데요. 혹시 따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머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딸한테 자 저녁이나 새벽에 전화하면 받아요. 엄마 전화도 씹어요. 응? 엄마 왜 새벽에 전화질이에요 도대체? 라고 해요. 받아요. 받겠죠. 그럼 결국 이제 어머니가 야 강남 세무서에서 너한테 이만저만 하다니까 연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락이 되니까 어머니는 바로 누구예요? 위탁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운데 누가 꼈어요? 개공이가 꼈는데 이 집이 원래 얼마짜리? 5억이죠. 근데 얼마에 썼어요? 4억 5천에 썼으면 자 거래신고 개공이가 개입됐으면 개공이가 해줘야 되죠. 근데 다운계약서 쓴 거라고 생각해? 안 쓴 거라고 생각해요? 썼지. 썼으니까 그걸 갖다가 관청에다 신고한 거 아니에요. 강남에다가.
이해돼요? 그 계약서 누가 썼어요? 이 계약서 안 써주고 복비 받을 수 있어요? 5억에 써주고 4억 5천 니들이 쓰세요. 복비 20% 빼줄 테니까. 그러지 않아요. 4억 5천 개공이가 써주는 거야. 그리고 5천만 원 현금 거래시키고. 그러면 결국 개공이도 페널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럼 개공이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거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렸지만 어때요?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이제 이걸 버튼을 딱 누르고 골라봐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게 이제 피나는 이제 자기만의 노력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강남 수업이라 너무 좋아요. 예시 들기가.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갖고 계시는 교재 83페이지에 그 내용들은 쭉 읽어 보세요. 자, 주택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써 있는 거 보이죠? 찾으셨나요? 네, 그거 별표 3개 딱 하세요. 자, 별표 3개 딱 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자, 별표 3개 딱 하시고, 자, 지금부터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표 3개. 자, 칠판 보시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택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써 있는데, 자, 여기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인데, 여기 혹시 35회 시험 보신 분들은 요 B자 있잖아요. 여기 재수생들은 알아요. 작년에 제가 이 B가 한자로 무슨 비, 이 B자를 얘기한 거예요. 이 한자로 무슨 비, 안일비. 재수생들은 알아요. 제가 강조한 거. 자, 그러면 옆에 짝대기가 몇 개예요? 이게 왜 3개냐 이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 6이 아니에요. 6이죠. 그래서 6억이라고 외워서 시험장 보냈는데요. 35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제 암기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왜 6자 2까지 거 그럴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9억이 나오고요. 종부세에서 12억이 나오거든요. 여긴 6억이에요. 그럼 이제 전 과목을 다 공부하면 6억이 나오죠. 9억이 나오죠. 12억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 고급 주택은 1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과목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6자를 해서 여러분 선배들 보내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이제 사례 문제를 좀 한번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자, 여기 규제 지역이라고 적혀 있을 때 여기에 투기하고 조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투기 위로 화살표. 자, 요거는 기초서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조금 줄여서 쓴 게 많아요. 책이 2차 전부 다 합본이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면 책이 이만 진짜 성경책 돼요. 자,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투기는 무슨 지구라고요?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조정이라고 돼 있는 건 조정 대상 지역. 요거에 대해서 배운다. 요걸 자세히 하는 거는 이제 공법 교수님이 주택법을 강의하시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으니까 좀 기다려요. 막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막 성급해갖고 막 Q&A 날리지 말고. 이해 가죠? 기다리면 다 해요. 자, 다 있어.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를 지정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1년에 몇 프로가 뛰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지정을 충족하게 되면 주택법상 지정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 요건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다 외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투기과열지구인데 자, 이걸 갖고 예시를 하나 들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례 문제 나오면 선배들이 그냥 혀를 내두르는 파트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 자, 들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요 25개의 구가 있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저 위에 노원 뭐 등등 해가지고 이해되죠? 뭐 성북구부터 자 요즘에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25개 구가 있는데 이 얼마 전까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25개 구는 싹 다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약간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해제되고 딱 3구만. 강남의 3구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들고 있는 현재 내년 또 바뀔 수 있겠죠.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강남의 3구 그럼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 요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행히도 강남구 지역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이거 듣고 계시니까 예시로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갖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자 강남구 자 구체적으로 할게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자 타워팰리스를 자 57억에 자 여기 있는 B가 매수인으로서 산다고 치겠습니다. 가운데서 이제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무슨 지구? 일부러 제가 힌트를 주고 왔잖아요.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에 아니에요? 맞죠?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규제지역이면 강남구청에 이걸 갖고 오라고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조달해요? 매도인이 조달해? 매수인이.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책은 얘를 죽이는 쪽이었어. 너 하여튼 차익만 생겨봐. 하여튼 내가 1가구 3주택 내가 60%다 걷어들여. 아주 그냥 내가 싹 다 걷어들일 거야. 아주 이 나쁜 새끼야. 하나도 내가 불로소득 안 만들 거야.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걸로는 집값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 얘만 죽여갖고는 안 돼. 얘도 죽여. 돈줄을 쪼여야 돼. 이것들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런 주택을 자꾸 사는지 모르겠는데 돈줄을 쪼야 돼.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야, 안 되겠다. 얘 있잖아. 이거 57억짜리 주택 살 정도면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좀 갖고 오라고 해봐. 한번 좀 봐주자, 야.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자, 얼마를 써요? 57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을 어서 조달해서 57억이 당신이 생겼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 예금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냥 제가 직거릴게요. 그냥 모르니까 5억 직거릴게요. 자,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출 얼마? 30억 너무 많이 받는 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요새. 자, 한 20억만 받을까요? 아, 그래. 대출 20억. 자, 좋아요. 그래도 아직 한참 모자라네. 예, 그러게요. 그럼 사업해서 본 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이해 가죠? 작년에 이제 여기 B가 사업을 했는데 자, 소득세 신고한 거 있잖아요. 3천만 원 신고했어. 돈도 못 벌었대. 2년 동안 사업했는데. 그리고 없어. 나 돈도 없고 적자고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사업 2년 만에 드디어 57억짜리를 사. 소득세 신고는 얼마인데? 3천. 근데 2년 만에 57억짜리를 사. 이 또한 세무서에 통보돼야 될 일이에요.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죽는 척은 다 하고 다 빼돌려놓고 세금 신고는 최대한 적게 해놓고 집 사는 거야. 그럼 여기 사업해서 소득해서 얼마 벌었어? 2년 했으니까 6천 벌었다 치자. 그럼 6천에서 밥 먹어, 밥 안 먹어? 안 먹어야지. 3천만 원 벌었는데 6천을 여기다 넣었으면 밥도 안 먹고 핸드폰도 안 쓰고 걸어 다니고 옷도 안 사 입고 해야지. 아이씨, 못 알아먹어. 아이씨. 아, 3천씩 1년에 3천 벌었는데 어떻게 6천을 여기다 하냐고. 2년이면 6천인데. 그럼 월급이 연봉이 3천인데 어떻게 3천을 갖고 집을 사냐고.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냥 다 인정해 줄게. 그냥 밥도 안 먹는데 물만 먹고 산대. 물도 회사에서 먹고 온대. 옷도 안 사 입고 걸어 다닌대. 아, 좋아. 다 인정해 줄게. 자, 그러면 돈 남아.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잖아. 그럼 너 돈 어디서 났어? 아, 그게 아니라 저 집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보태 주신 거. 그래? 살아계셔? 네. 그럼 증여받은 거네? 네. 얼마 받았어? 10억이요. 그럼 너 증여세 냈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것도 좀 신고 안 했는데. 자, 그래도 모자라. 아직도 남아. 아직도 뭐라지? 그럼 나머지는 또 어디서 났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저 돌아가시면서 좀 남겨주신 게 있어. 그래? 그럼 너 상속세 냈어? 아, 그것도 좀 앞으로 이제 좀 내려고 준비도 좀 해보고 다 확인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대충 어떻게 거짓으로 가라로 써갖고 와요, 안 써와요? 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구청에서 전화 받아봤단 말이에요.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누락됐는데 이렇게 와요, 연락이. 그럼 일단 57억 숫자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췄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강남에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다 그걸 써야 돼. 그래서 뭐가 몇 억 써야 돼.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쓴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갖고 와야 돼.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지구? 강남은 무슨 지구인데? 그러면 강남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서류까지 갖고 와야 돼. 증빙 서류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 증빙 서류 같은 거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다. 나 그래도 착실하게 그동안 살면서 예금한 거, 자, 잔액증명서 띄워오라고. 그냥 여기 보세요. 안 해도 돼요. 자, 잔액증명서. 뭔 말인지 알죠? 하나은행 가서 띄워오면 되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대 사갖고 제가 8만 원대 팔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한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키움증권 가서 자, 몇 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를 얼만큼을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 내역서 띄워올 수 있죠. 가서 키움증권 삼성증권 가서 띄워오란 얘기예요. 갖고 와.
오케이. 자, 아까 아버지가 집 산다 그랬지, 도와줬다 그랬지. 그러면 증여예요, 아니에요? 증여죠. 그럼 무슨 세금 내? 증여세. 그러면 증여세 납세 증명서 갖고 오라고. 그 세무서 가가지고 증여세 지금 당신 10억 아버님이 증여했다 그랬으니까 10억 증여세 낸 거 서류 띄워와. 그 장모님이 저 돌아가시면서 오케이. 그러면 상속했다는 얘기구나. 상속세 완납 증명서 가서 세무서에 가서 띄워 갖고 와. 갖고 와. 강남구청. 다 띄워와야 돼. 되게 복잡해요. 집 하나 살려면.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세금 냈으면 원천징수 같은 거 한 건 영수증 있겠죠? 그거 갖고 와. 당신은 물만 먹고 다녔다니까 한번 보게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얼굴 표정이 점점 아니 여기 써 있다고. 점점 굳어지면서 날 째려보고 내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얼굴 표정이 좀 굳어져.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어요? 하여튼 돈 나왔다고 쓴 거 갖고 오라고 증빙 자료. 뭐가 됐던 간에. 이해돼요? 갖고 오라고. 뭐 길거리가 다 주웠든지 뭐 하여튼 갖고 오라고. 뭐든지 간에. 그래서 57억 맞춰 갖고 오라고. 이해되죠? 그럼 증빙자료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봐. 언제 입주할지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타협회에서 언제 입주할 거예요? 입주할 거예요. 일단 전세 나요. 더 째려보네 이제. 아니 여기 저기 좁혀 있잖아. 아주 이제는 얘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것도 아주 그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얘만 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도 죽여. 자, 그래서 얘는 아주 세금 포탈하는 거 죽이는 거고 얘는 넌 돈 어디서 났어? 하나 다 갖고 와. 증빙 자료도 다 갖고 와. 입증 안 되면 당신 이거는 가만 안 놔두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세무서에 통보하겠음. 그래서 이거 세무조사 들어가게 하겠음. 당신이 무슨 돈으로 50천억짜리 집을 사냐 이거야. 돈이 있으니까 살 거 아니야. 자, 어때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강남에 타워팰리스 살 거예요? 그냥 다른 지역 사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되게 타이트해요. 전화 와가지고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확하게 다 준비하라 그러고 보완하라 그러고 다 전화 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다리 역할을 하고 강남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이거를 뭐 필요한지를 이 고객들에게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걸 사례 문제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 그냥 앞글자만 딸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집 살 때는 제가 말한 대로 똑같아요. 구청에서 전화 와요. 서류 누락되면 다음 주까지 서류 완비해 달라고. 진짜로요. 자,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이 토지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에도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제출한다고 써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지에는 수도권에 있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는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여기도 봐봐요. 수도권 외 지역이죠? 안일비 맞아요? 그럼 이때는 얼마 이상? 6억 원 이상. 자,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36회 때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사례 문제만 내기 어렵거든요. 대신에 알아두세요. 여기는 토지를 매수해요, 지분을 매수해요. 지분인데 수도권의 등을 수재할 때는 자 1억 원 이상이에요, 모든 거래예요. 모든 거래죠. 자 기다려요.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일 때는 지분이든 거든 간에 외는 무슨 비? 안일비니까 안일비잖아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안일비는 6억 원 이상일 때야. 근데 여기 중에서 있잖아요. 딱 하나 시험에 내고 싶은 게 하나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예? 모든 거래가 보이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 이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저는 사실 우리 수험생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1년에 정말 많이 받아요. 난 여러분이 처음에 발을 디딜 때 제가 말씀하는 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자, 다시요.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는 토지 지분으로 사고자 할 때는 자 무슨 거래요? 자 집중. 자 무슨 거래? 모든 거래죠.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 모든 거래를 1억 원 이상이라고 냈다고 제기합시다. 자, 요 자리에 1억 원 이상이라고 써 있다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 모의고사 답을 맞다고 할 것인가 틀렸다고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한번 여러분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거래인데 1억 원 이상이라고 만약에 지문이 떴다면 이거 맞다고 써야 돼요? 틀렸다고 써야 돼요?
자, 맞다 손 들어봐요. 맞다. 자기 소신껏 얘기해봐요. 난 분명히 이게 반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맞다. 자, 틀렸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의견 다 있어요. 자, 맞다부터 얘기할게요. 자, 봐. 모든 거래예요, 아니에요? 자, 모든 거래라고 얘기해줘요. 모든 거래예요, 아니에요? 모든 거래면 여기가 1억으로 치면 1억 원 이상도 1억 원 이상도 모든 거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맞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얘기고, 야, 그게 어떻게 맞아? 1억 원 이상이라 그러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모든 거래하고 동격이 아니니까 틀린 거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1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억 원 이상이라고 만약에 맞다면요. 자, 한 번만 여러분이 1억 원 이상이 맞다고 한 번만 얘기해 줘봐. 1억 원 이상이 맞죠? 그러면 1억 원이 안 되면 1억 원이 안 되면 그럼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제출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그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자, 기다려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요, 벌써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봐봐요. 자, A가 자, 땅을 갖고 있어요. 강남 땅을. 자, 근데 이거 10억만 할게. 머리 아프니까 숫자는 작게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임선정이 이 땅을 사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래서 하는데 내가 이 땅을 사게 되면 자, 10억이래요. 그러면 여기 토지 매수예요, 아니에요? 수도권이에요, 아니에요? 강남은 수도권이지. 그럼 얼마 넘어가? 1억 원 이상이면 저는 뭘 제출해야 돼?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돈 어디서 나서 또 물어보잖아. 그러면 나는 자금 조달을 제기하기 힘들어. 이걸 입증할 수가 없어. 하도 부탈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지분으로 살 거야. 지분으로 살 때는 얼마 이상? 빨리요. 1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 1억이 안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래. 그래서 나는 임선정은요. 요만큼만 살 거예요. 9,999만 원어치만 임선정이 살 거예요. 자, 제 동생 명의로 9,999만 원어치만 살 거예요. 자, 동생의 동생 명의로 9,999만 원어치만 지분을 살 거예요. 동생의 친구 명의로 9,999만 원 딱 맞춰줄게. 9,999만 9,999원으로 맞춰줄게. 열받게 하려고. 알겠죠? 9,99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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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 중에 신고할 놈은 누구? 응? 없죠. 그럼 강남 땅을 살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면 돼요? 9,999만 9,999원. 그럼 강남 땅값 잡혀요, 안 잡혀요? 그렇죠. 아까 맞다고 얘기하신 분은요, 저한테 편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모든 거래라는 말하고 1억 원 이상이란 말은 동격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초부터 얘기하는데도 인터넷에 맨날 뜨는 게 뭐냐? 1억 원 이상이면 모든 거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니까 맞는 걸로 해줄 수가 없어.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9,999라니까. 그럼 과연 저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될까요? 그럼 강남은 괜찮을까요? 못 이용하는 게 바보 천친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거래하고 1억 원 이상은 동격으로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왜 모든 거래가 되는지 이해돼요? 이해됐으면 애워서 점수를 보여주세요. 이해 다 시켰어요. 이제 애워서 이제 쓰느냐 못 쓰느냐 이제 그 싸움이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거래 신고가 잘 나오니까 제가 몇 개 좀 더 얘기해 준다면 나머지는 기초 때는 조금 생략하고요. 자, 요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4번에 무슨 신고요? 자, 무슨 신고? 해제. 자, 요거 공인중개사 요번 35회 시험에도 나왔는데, 자, 계약금이 건네고 나서 이제 계약이 빠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페이지 찾으세요. 85. 자, 그런데 빠그러졌을 때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는 빠그러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제, 무효, 취소된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30일 이내에 강남구청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여야 해요? 그렇지. 왜 하여야 하는지 얘기해 줄까요? 당사자 매도인 매수는 빠그러진 거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 어? 아니 매도인 매수인이 빠그러진 걸 모를 수 있냐고. 아니 매도인이 전화해서 매수인이 계약금 2배 돌려줄 테니까 안 팔 거라고. 매수인이 전화해서 계약금 네 먹으라고 네 땅 안 산다고 네 집 안 산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저희 둘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모르는데 깨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 모를 수 있게 한번 해줘봐. 그러니까 모를 수 있게 해줘보라고 저한테. 반드시 알아요.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라고요. 꼭.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요. 근데 자 버튼 누를게요. 개공인은 꼭 알아 모를 수도 있어. 왜? 매도인 매수인이 전화 안 하겠지.
빠그러졌으니까 복비 주기 싫으니까 핸드폰 차단해 놨겠지. 이해돼요? 그런데 개공인은 그러니까 맨 끝에가 뭐예요? 요번 35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1교시 때 얘기했지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말장난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거 이해되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요거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 요번 시험에 드디어 출제했습니다.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제 신고 말고 이제 요번에 자, 이의신청 들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Q&A에 와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거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자, 88페이지에 7번 찾으세요. 자, 88페이지 7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찾았습니까? 자, 88페이지 찾고 자, 맨 밑에 7번 찾고 찾았죠? 자, 거기서 정정 신청 옆으로 화살표 뽑고 원시적 요인이라고 쓰세요. 자, 원시적 요인. 자, 죄송하지만 좀 갔다 올게요. 자, 여기 88에서 89로 넘어가면 여기 변경 신고 보이죠? 여기는 후발적 요인. 자, 그래서 원시적 요인과 후발적 요인이 있는데요. 원시와 후발이 뭔지를 제가 기초답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정은 무슨 적 요인? 원시. 변경은 후발. 자, 여기 잠깐 보시죠. 기초답게 해드릴게요. 자, 칠판. 이거 들으러 온 거예요. 기초 수업 때. 제가 지금 그동안 어저께도 오전 수업 끝나고 노량진 그 대방 쪽에서 낮에 그 인근 지역에 뚜레쥬르가 있어요. 학원 인근 말고 좀 한참 걸어가서 거기서 낮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시고 있었는데 빵을 뚜레쥬르에 사러 오신 여성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난 처음 보는 분이야.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강을 보고 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처음 보는데 제가 그냥 딱 보이나 보죠, 그게? 아니 그 지나가다 아니 강남에도 마찬가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교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인강 보고 있대.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얼굴 안 보잖아. 그냥 보면 모를 텐데. 그래서 싹 보나 봐. 제일 당황했던 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친구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어요. 제가 골프 치는 거 좋아하니까 스크린 골프 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스크린 골프 가방 메고 이제 스크린 골프 딱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 골프 전에 이제 예약해 갖고 가서 문이 딱 열리고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데스크에 여성분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뭐 예약하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강으로 내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야. 좀 전까지 이제 거기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이제 고객들 뭐 서빙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화면에 있던 애가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인강을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린 거야. 근데 얘가 여기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골프 치러 왔는데요. 아니 왜 여긴 스크린 골프 치러 왔지?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갖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객이 왔는데 당황하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갖고 이제 또 그분이 이제 또 무료 티켓 줘서 그날 공짜로 치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제가 기초 때 되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 노량진의 한 수강생이었는데 한 7년 됐어요. 근데 얼굴은 아직 가물가물해. 근데 진짜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7년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보는데 진짜 하는 얘기예요. 시험을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문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담을 좀 할게요. 기초니까. 자, 1번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3번이래요. 자, 그냥 3번이라 해줘요. 1번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 40번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자,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마킹하세요.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이미 마킹도 다 해놓은 거야. 갖고 이제 1번에 몇 번 써요? 예? 3번 쓰는 거 맞죠? 그 3번 쓰는 거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 3번을 써야 되는데 자, 10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씨, 나 공법 아까 5개 못 풀고 있는데 그걸 먼저 풀고 와서 마킹을 할까? 아니 마킹을 하고 풀러 갈까? 학개론 계산 문제 나중에 푼다. 지금 풀까? 마킹하고 풀까? 아이 마킹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잘 썼냐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답을 3번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디다 체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감독관님 예를 들어 답안지 좀 바꿔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찍은 거예요? 나중에 잘못 찍은 거야? 처음부터 잘못 찍은 거지. 아이 처음에 여기다 찍었어야 될 걸 여기다 찍었잖아. 그러면 이걸 바꾸고 싶잖아. 그 개념이 정정신청이라고요. 근데 변경신고는 뭐냐면 잘 들어요. 여기서 이제 7년 전에 수강생이 한 명이 떠올라요. 아 진짜 마음 아팠어요. 자 정답 몇 번? 자 마킹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40번까지 마킹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누워 있었지. 그때 감독관이 자 이제 10분 남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0분 동안 더 누워 있어.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어. 왜 검토를 해? 누워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검토 다시 시작한 거야. 그래서 1번을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답이 4번 같은 거야. 그래서 감독관님하고 이제 답을 이제 뭐로 바꿨어요? 그럼 4번으로 바꿨지.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마킹을 잘못한 거야? 나중에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게 후발적인 거야. 이게 변경신고의 개념이야. 처음부터 잘못 찍었네? 무슨 신청? 정정신청.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한 30분 누워 있다가 낼 때 되니까 바꿀까? 해서 바꾼 거 후발적이지. 그거는 변경신고 개념이. 근데 왜 제가 그 수강생이 기억이 나냐면 참 뭐라는 줄 알아? 교수님 그렇게 시험만 보면 시간이 모자라 갖고 달달달달 그러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10분 남았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다시 또 시험지를 열어봤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고친 게 2개예요. 근데 고친 거 2개인데 2개 고친 게 다 틀렸어요 선생님. 원래 게 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개 고쳐갖고 하나가 모자란대요. 안 고쳤으면 하나가 남는데. 그래서 교수님 진짜 왜 또 시간이 그날따라 남아요. 그렇게 맨날 모자라더니 그러면서 피를 토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또 학원을 1년 다녔어요 노량진에서. 시간이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이런 에피소드들은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기억나. 야, 진짜 시간이 남아도 떨어지는구나. 이분이 시간만 모자랐으면 붙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막 공법도 75점 맞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예,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려면 첫 해 때부터요 한 3년 다니는 게 나아요. 대답을 하네. 자, 알겠어요.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첫 해 때는 딱 붙으면 장땡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정 신청은 원시 후발. 원시. 내가 잘못 찍었네. 이게 원시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것도 정정 신청도 아니 근데 이거 신고 잘못했네. 이거 아닌데. 이럴 때가 바로 정정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종류가 몇 개. 아니, 기억부터 미음이니까.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 매력 덩어리. 요번 35회 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앞글자 따서 거거 개거거거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요번 시험에 나와서 문제가 된 게 거래 지분 비율과 거래 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거래 지분 비율은 사람 간에 임선정이 누구하고 같이 샀을 수 있죠, 집을. 토지를. 그러면 그때 우리 둘 간의 비율을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하는 거고 거래 지분은 물건에 대한 비율이에요. 제가 강남에 땅을 3분의 1만 샀다 그러면 3분의 1이 거래 지분이고 우리 둘이 돈 내서 샀다 그러면 사람 간에는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법에 정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가 만약에 010-123-4567이야. 이해되죠? 근데 쓸 때 4568로 썼어. 그러면 아유, 근데 이게 잘못 썼네. 이거 7이에요, 7. 나 옛날 전화번호하고 헷갈렸네. 미안해. 잘못 적었어요. 바꿔주세요. 이거는 정정이라고요. 근데 7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7이라고 해줘요. 7인데, 아이씨, 어저께 화장실에 핸드폰을 빠뜨렸네. 그래갖고 지금 핸드폰이 맛이 갔어요. 물에 다 젖어가지고.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핸드폰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신회사까지 옮기면서 전화번호를 010-212에 뭐 5657로 바꿨을 수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예요. 나중에 폰을 바꾼 거야. 이거는 변경신고라고요.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나 상호,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이런 거 면적 같은 것들, 이런 게 정정입니다. 자, 오늘 개념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변경이라는 것은 원시 후발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35회 때 지금까지도 이제 뭐 행정 소송하겠다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과 거래 지분이 써 있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아까 좀 전에 정정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변경에도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거래 지분 비율을 적을 때 처음부터 3분의 1인데 뭐라고 적었어? 2분의 1이라고 적었으면 잘못 적었네. 이거 2분의 1인데 이건 뭐예요? 정정.
근데 처음에는 2분의 1이었죠. 근데 내 지분을 좀 팔았어. 그럼 몇 분의 1 몇으로 바뀌어? 3분의 1. 그럼 나중에 판 거잖아. 나중에 판 거니까 뭐야? 후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번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한번 세 개만 할게요. 거래 지분 비율이라고 제가 강의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 지분이라고 강의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가 요거 나왔거든요. 이 공동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요, 포함되는 경우요. 제외인데 이걸 포함이라고 낸 거야. 그래서 매수인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나온 거야.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도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 그렇다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잘 봐요. 1번은 변경에도 들어가지만 정정에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1번 지문만 딱 봐서는 원시요 후발이요 몰라요. 아니 요것만 써갖고 원시 후발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는 반쪽. 이거는 반쪽이지 모르잖아 원시 후발인지. 근데 이거는 포함이요 제외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 그럼 정답은 3번이어야지. 근데 지금 이의 신청 들어간 게 뭐예요? 1번, 2번을 잘못 내가지고 내가 3번까지 내려올 수 없었다. 모두 정답으로 해달라. 이의 신청 안 받아줬으니까 행정소송 간다. 나는 2차에서 하나가 모자란다. 도와달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창시절도 겪어봤지만 객관식은 있잖아요. 이렇게 반쪽짜리 지문이 2개가 있고 틀린 게 있으면 그동안 학창시절에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3번이지 않았어요? 이거 안 받아줘요. 왜냐면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3번 틀린 거 확실하죠? 확실해야 안 해요? 그러면 1, 2번은 확실해요? 반쪽이에요? 근데 왜 1, 2번은 1번에 2번에 왜 쓰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2번 썼죠. 그럼 왜 1번은 안 쓰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뭐 시간이 없고 저거죠. 그럼 3번이시잖아요. 이게 설득력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소송 가도 지더라고요. 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의 신청. 저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왜 하나가 모자라면 꼭 중개사법이 모자라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도 별로 못 본 거 아니야. 평균 60인데 왜 맨날 중개사법이 모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소송. 근데 그거 내가 답변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변호사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뭐 제가 뭐 선동해 가지고 에듀윌 뭐 홈페이지에다 10만 원씩 걷자. 변호사 내가 데리고 올게. 막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거는 못 돼요. 이해 가시죠? 뭐 아쉬울 수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근데 제 경험칙으로 25년 동안 이긴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판사는 분명히 얘기해요. 객관식은 가장 틀린 게 있기 때문에 3번에 대는 이견이 없잖아. 근데 왜 1, 2번을 쓰시고 그걸 우기시냐 그러면 못 이기더라고요. 자, 뭐 좋은 변호사 사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개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얘기 조금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개념만 잡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자, 3교시로 갈 겁니다. 자, 오늘 아까 1교시 때 시작했던 게 부, 지금은 뭐? 주지. 근데 여긴 동그라미 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는 무슨 계약일 때? 매매 계약일 때. 주는 임대차 계약일 때니까 어느 제목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시대적 배경을 알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갭 투자라는 거 알아요? 갭 투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그러는데 이 30대 친구들이 갭 투자를 해. 그 갭 투자가 가장 집값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럼 갭 투자를 막아볼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해라.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나온 거예요. 자, 갭 투자가 뭔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올 테니까 자, 이 시대적 배경을 잘 기억하시면 안 애워도 애워지는 게 꽤 많답니다. 보시죠. 만약에 A가 갖고 있는 아파트 금액은 좀 작게 할게요. 1억만 할게요. 자, B가 33살짜리. 우리 제가 이거 공유중에서 강의하지만 여기 30대 있는 친구들이 부동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지금 뭐 예전보다도 막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 연령층이 점점 젊어. 옛날에는 기본 베이스 5, 60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요새는 여기 30대, 20대도 되게 많아요. 특히 강남에. 얘가 몇 살이에요? 33살. 얘가 그동안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차 받고 이래갖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대요. 자, 물어보자.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1억짜리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아니, 살 수 있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 지금. 이미 다 그려놨는데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다시 편집하고. 자,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살 수 있어. 이거 봐. 못 산다 그러는 건 기성세대야. 얘네들은 사. 자, 그럼 사봐요? 수업하지 마요. 사요? 네, 알겠어요. 사볼게요. 자, 그럼 2천만 원 갖고 이제 이 주택을 사는데, 자, 자기 자본금 얼마? 2천만 원이죠. 은행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출. 아니 갭 투자라 그랬으면 전세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대출을 누가 1억짜리 주택에 대출을 8천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해줘요? 1억 주택에 80% 대출해 주는데 난 못 받는데. 다시 대출 어느 정도? 그래 4천만 하자. 됐어요? 1억짜리인가 4천 정도는 해주겠죠? 오케이.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 그래. 그럼 4천원 전세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전세 넣으면 되잖아. 이게 갭 투자 아니에요? 갭 투자. 그럼 자기 자본금은 얼마야? 물론 대출 4천이 있으니까 그 33살이면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월급 받으니까 4천만 원 이자 정도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는 저축해 가지고 이제 매달 이자 내요. 그리고서 이제 요 주택을 2년을 끌어왔어. 한 달에 이자 27만 원씩 내면서 끌어왔는데 와, 이래 가지고 집값이 이게 1억 8천이 된 거야. 2년 만에.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안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남는 장사지. 얘는 주택이 없잖아. 1가구 1주택이니까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 충족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3년이면 보유기간 충족해가지고 팔아. 그럼 양도세 안 내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남잖아. 한 달에 이자 해봐야 뭐 20만 원 냈다. 1년이면 240이야. 2년 3년 해봐야 얼마야. 돈 천도 안 되잖아. 근데 집값이 1억 8천 됐다니까요? 그럼 남는 장사지. 그럼 여기서 또 몇 천 번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만족해요? 이제 한두 채 더 돌려요. 더 돌려요. 그래서 이제 요 갭 투자를 맛으로 해서 또 더 돌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 집값의 주범이 이거 갭 투자구만.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오케이. 이것들이 돈이 남으니까 이러는구만. 자, 그러면 이거 소득 걷어들여. 자, 전세금 4천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얘기해 보자. 4천만 원을 받은 것도 여기 있는 비는 소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뭐 내가 들고 있어요. 그것도 당신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보증금 전세금 4천에 대해서도 이거 세금 걷어. 이것들이 말이야 이거 하니까 이 집거래가 돈이 남는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것도 세금 걷어. 얼마나 남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했잖아. 와서 신고하라 그래. 그래서 그거 싹 세무서에 통보해. 해가지고 싹 걷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갭 투자 방지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전세 4천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여윳돈이 조금 1-2천 더 있다고 친다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월세 40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 월세 40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이 두 채면 하나는 반전세로 월세 7, 80 받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 그것도 걷어들이게 하겠다는 거야. 신고하라고 당신들. 앞으로 주택, 임대차나 전세 계약하게 되면 와서 신고하라고. 그러면 강남구청에 신고하면 그거 내가 여기 강남 세무서에다 다 통보해갖고 당신들 그거 소득세 신고하는지 확인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오면서 이 제도를 일단 통보는 하는데 약간 유예시켜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세무당국에서 이걸 세금 과세 자료로 쓰고 있진 않아요. 근데 통보는 하고 있을 것 같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하고 있어. 이거 월세 지금 40만 원씩 받는 거 소득 있잖아. 왜 세금 안 내냐 이거야. 세금 다 걷어드리겠다. 이게 갭 투자를 하는 거군요. 임대 3법 뭐 이라고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당사자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자 이거 봐봐요. 보증금이 잘 봐요. 이런 거 나중에 화내지 말고 얼마? 6천만 원을 초과하 이거 봐요. 거나 고. 예? 하고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자, 거나 월차임이 얼마?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계약일 때 며칠 이내?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속상해 하시니까 지금 미리 그냥 매를 맞으세요. 자, 미리. 저도 가끔가다 모의고사 낼 때 자, 보증금 6천만 원을 동그라미 1번,
월차임 30만 원을 동그라미 2번으로 제가 번호를 매겨놓고 얘기한다면 1번 5월 또는 선택 2번이에요. 1번 and 동시충족 2번이에요. 아니 거나라는 말이 영어로 5월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충족이에요. 선택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낼 때 있잖아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가 다르듯이 만약에 할 수 있다가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법 공부할 땐 진짜 진지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고라는 거는 1번과 2번이 뭐예요? 동시충족이죠. and니까. 교집합, 합집합 배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정상적인 과정이면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한다. 하고라고 문제 냈을 때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게 하고예요, 아니에요? 아니, 하고라고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하고지. 분명히 하고라 그랬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저 타워 팰리스 빌릴게요. 자, 전세 뭐 27억이고 뭐 30억이고 그래요. 근데 저 전세를 어떻게 넣는지 보세요. 전세. 자, 보증금하고 저는 월세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보증금 5,999만 원에 월세 4,500 내고 들어가요. 저.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5,999만 9,999원이고요. 월세는 4,500씩 내고 저 타워 팰리스 살아요. 한 달 월세 4,500씩 내고. 과연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해요, 안 해요? 응? 월세가 4,500인데 1년에 월세만 해도 5억 가까이 받는데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1번 and요, 5월이요. 아니 하고로 한 번만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and요, 5월이요. 동시충족이죠? 동시충족했나요? 6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5월이 되고 end가 될 때 항상 그래요. 여러분은 짜증내지만 제 입장에서 이게 end라고 얘기하시는 거 짜증내시면 저는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신고하는 놈이 찐따리 아니에요? 찐따리가 뭐냐고요? 찐따리 아니야? 찐따리? 그러니까 하는 놈이 바보 천친 거야. 엔드인데 뭐하러 해? 5월이니까 하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발 디딜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 모의고사 내면 못 찾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둘 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이죠. 그럼 이건 신고해요? 이건 신고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는 해도 돼요도 되는 거잖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여기 30인데? 에?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초과도 외웠어? 어이구 대단하네. 어유 예민한데? 예민할까? 시험 보러 가면? 또 화내겠죠. 아직 멀었어요. 아니 법에 있는 거야. 대한민국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막 틀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그다음에 신고 사항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보증금하고 월차임 당연한 거고, 계약 체결일, 그다음에 이제 해당 개공위가 있으면 개공위에 관련된 내용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군구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군 지역은 어느 지역의 군 지역이에요? 광역시나 경기도. 제가 요 광역시 제가 광주광역시 빼고는 다 강의해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구 지하철 났을 때 대구 지하철 사고 난 데가 거기가 중앙역이거든요. 예, 진짜로요. 거기 우리 제가 S출판사 강의 다니고 그랬는데 대구에 제가 가보니까 대구에도 군이 있더라고요. 달성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 강의도 오래 다녔어요. 부산 서면에도 강의하고 막 이랬는데 부산에도 가면 여러분들 기장군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요. 그리고 인천 있죠. 요 가까운 인천에도요. 군이 2개나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강화도 있죠. 강화도는 뭐예요? 강화군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흥도 있는 데가 제가 낚시 강의 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저기 영흥도 있는데 낚시 많이 하러 가잖아요. 거기 무슨 군인 줄 알아요? 옹진군이라고 있어요. 옹진군. 그래서 이렇게 자 광역시의 군 지역을 말하니까 달성군이나 기장군이나 강화군, 옹진군은 들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남 합천군 있을 수 있죠. 이해돼요? 경상남도 합천군이요.
제가 민물 낚시 좋아하니까 FTV에 보면 합천군에 뭐 민물 낚시 조항 이런 거 특파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군이에요, 아니에요? 군은 군이죠. 그러나 여기는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경상남도라 그랬으니까 이런 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지역은 국가가 볼 때 아주 그냥 때려잡자 이런 지역은 아니란 얘기예요. 느낌 알겠어요? 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 구지역은 자치구를 특별시 광역시 지역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신고 의제 이런 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기초 강의 때는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짓게요. 알겠죠? 요까지밖에 시험에 나온 게 없어요. 자, 의제 규정 이런 것들은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넣어서 가요? 외토에다 넣어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외토의 외자부터 이제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